스웨덴과 달리 스페인이 약간 더 우리 K9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 두 경쟁자를 모두 따돌려야 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따라서 세 회사가 어떻게 스페인과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가 사실 승리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K방산의 3대장 하면 KF21, K2 흑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는 단연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스페인과 스웨덴에서 동시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민석 특파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특파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스페인하고 스웨덴. 네, 맞습니다.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저는 사실 둘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는 잘 안 될 건데요 라고 했던 국가들인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50%,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0%에서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경쟁자들이 워낙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강점이 가지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력한 경쟁자라고 하면 역시 뭐 독일의 PGH 2000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PGH 2000이 1990년대부터 00년대까지는 우리 K9의 라이벌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한되고 있는 것은 RCH155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PZH 2000은 성능이 좋아서 몇 개 팔리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니까 제작사인 KMW에서 절치부심해서 가성비가 좋게 차량용 자주포로 만든 게 이 RCH155예요. 예. 요걸로 우리 영국에서의 자주포 사업에서 우리 K9을 이겨가지고 약간 자존심이 또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수출했는데 네. 요것은 단점은 차량용 자주포이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제한할 거는 스페인에 제한할 것은 트랙트 복서라고 하는 네. 이런 차륜형 장갑차에 RCH155를 달았다 해서 명칭은 RCH155인데 이제 궤도형 자주포. 이렇게 되면 궤도형이 두 개 나온 이유는 사실 PZH 2000은 우리나라 K9이 지속적으로 생산된 거와 달리 단종이 돼가지고 새로 주문을 받으려니까 차체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CH155가 우리 K9의 경쟁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도 궤도형, 독일도 궤도형. 이제 차륜형은 잘 쓰지 않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차륜형은 좀 뭐 살상이나 야지에서 기동력이 좀 떨어지고 또 화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나요? 고강도 전쟁에서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퀴,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스페이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스페이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건설 장비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땅에 박아가지고 이제 건설 장비를 운용하는데 그렇듯이 이제 땅에다가 이제 기둥 같은 걸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신속하게 발사가 좀 어렵고 네. 하중도 낮고 방어력도 낮은 대신에 저강도 분쟁에서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러시아와의 전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궤도식 자주포가 부활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네. 그럼 일단 스페인하고 스웨덴 둘 다 이제 S로 시작한다는 공통점, 또 둘 다 나토 국가잖아요. 근데 나토 국가는 워낙 이게 협상에서 정치력이 많이 작용하는 단체라 결국은 독일 거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웨덴과 그 다음에 스페인은 약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방위 사업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냉전 시기 때는 경항모도 건조를 하고 자체적으로 GDLS 스페인이라 해가지고 장갑차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스페인의 방위 사업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자기와 기술적인 협력을 할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포 사업에 낙점을 한 것이죠. 요 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K9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K9의 경쟁자는 독일산 RCH155뿐만 아니라 그 스페인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네메시스라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자국 생산 예. 자주포인 거죠? 예, 이게 또 재밌는 일인데 자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또 이거는 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 소속이에요. 그래서 국적이 좀 이제 네. 다국적이라 봐야 되겠죠. 거기서 만든 스페인에서 제작한 자주포 이렇게 3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스페인에서는 한 40% 확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독일이 더 유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국방비 증액하라고 나토 국가 압박했을 때 스페인만 유일하게 거부했었거든요. 돈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 가성비 좋은 K9 자주포로 가지 않을까요? 스웨덴과 달리 스페인이 약간 더 우리 K9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독일산 자주포가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고 스페인 사업은 3파전, 즉 독일의 RCH155로 그 다음에 스페인의 네메시스
K9A2 이렇게 네. 3파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경쟁자를 모두 따돌려야 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예, 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스페인의 국방 방위 사업이 나름대로 국산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인드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좀 대형 방위 사업체이고 네. 대한민국 공군이라든가 이런 데도 레이더를 공급하거나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된 업체거든요. 이 업체를 이제 최근에 장갑차 업체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스페인산 국산 IP, 국내 생산하는 장갑차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이 네.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스페인의 자주포 계획입니다. 따라서 세 회사가 어떻게 스페인과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가가 사실 승리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만 낙점하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사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스페인산, 하나는 이제 외국산으로 할 때 가장 좋은 파트너는 역시 우리 K9 자주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은 이제 나토 국가로서의 강점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토 국가끼리 결속력이 강한 네. 이유는 사실은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로비라는 것도 있지만 합동 훈련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나토 국가로서 같이 운영해보고 네. 그 상대방 무기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표나 이런 관심이 또 나토 내 국가들한테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죠. 다만 이 점에서는 우리 K9이 이 단점을 빠르게 줄여 나가고 있다. 요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K9은 사실상 나토의 표준 자주포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에스토니아라든가 여러 나라들, 폴란드도 그렇고 이미 유럽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네. 독일의 그 홈그라운드 나토 국가로서의 장점이 많이 희석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무기의 어떤 상호 호환성 그리고 통합 운영 이런 게 가능하다 그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스페인이 일단 자주포 213은 도입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어디라고 이제 특정짓진 않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K9 뭐 40문을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스웨덴은 자국이 생산하는 그 아처 자주포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K9 굳이 선택할까요?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은 밴드 캐논이라는 자주포가 1950년대에 있었고 그 후속작이 아처라고 하는데 스웨덴은 정말 작은 나라지만 방산에 정말 진심이라서 1950년대에 이미 자동장전 기능이 있는 자주포를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정도로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었으나 네. 수출 시장에서 이 아처라는 자주포가 패배를 하고 그리고 아처의 생산지인 퍼글라스라는 스웨덴 회사가 지금 영국의 BAE 시스템즈에 인수가 돼서 이것도 약간 다국적 기업이 된 거예요. 스웨덴 네. 국산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아처 자주포의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전면 전쟁에서 이 아처 자주포가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선택한 게 바로 K9 자주포에 대한 협상이죠. 요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스웨덴이 스페인보다 사실 더 가능성 높고 결정도 빨리 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제 우려 사항은 있어요. 스웨덴은 샤브 그다음에 BAE 시스템즈가 원래 이제 공고하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K9 차체만 받아오고 뭐 아처 포탑을 가는 뭐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거나 혹은 자신들이 뭔가 이제 답을 내는 그 솔루션 네. 내놓고 해외 거 사지 말고 국산으로 사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요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스페인이나 스웨덴이나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전쟁이 당장 날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급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 화력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스페인과 스웨덴은 생각보다는 전쟁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도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군의 작전 개념은 스페인 국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럽군의 일환으로 이제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전방 지역의 스페인군이 파병되는 때 장비를 지금 네.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약간 더 이제 좀 여유가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고 스웨덴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나토에 가입한 지 불과 2, 3년밖에 안 되지만 나토의 최전선으로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할 만한 위치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빠른 획득을 위해서 스웨덴이 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무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스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전 경험이잖아요. K9 자주포는 그래도 연평도 해전에서 한 80발 북한에 쏜 그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카슈미르라든가 이런 국경 지방에서 인도가 사용한 적도 있고 인도 카슈미르 분쟁. 예, 아마 맞습니다. 그때 파키스탄하고 붙었을 때 중국이 지원했을 때도 우리 인도는 K9 자주포 쓰고 중국이 SH-15 썼었나요? 네, 맞습니다. SH-15 자주포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차륜형 자주포로서 장전도 수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승무원도 보호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력,
공격력, 그다음 방어력, 그다음에 기동성 면에서도 많이 열세였기 때문에 인도는 K9에 매우 만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외에도 지금 9개국 이상의 K9 자주포 수출되어서 일명 K9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네.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전술과 그다음 운영 방법을 숙달하기 위해서 매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맞아요. 공유를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노르웨이, 정도입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튀르키예. 제가 아는 것만도 한 4개 나라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또 이집트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에도 이제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현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자동 장전 장치가 안 됐다. 그 중국 SH-15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K10이 있어서 가능한가요? K10은 또 다른 건데 K10은 탄이 떨어졌을 때 빠르게 보급해주는 탄약 운반 장치, 탄약 보급 보급 장치. 장치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로봇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탄약 보급 장갑차는 있는데 이런 장갑차들은 결국 수송을 하는 것이지 실어 나르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K9은 마치 그 코끼리 두 대가 이제 코로 이제 마치 코로 이제 뽀뽀를 하듯이 코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탄약 운송 레일이 있고 이게 단순한 탄약 운송 레일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어디에 있든 탄을 빠르게 장전하고 장약까지 완전하게 장전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전쟁이 터질 때 화학탄이 북한이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방독면을 낀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탄을 옮겨야 돼요. 155mm 탄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방독면을 끼고 그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 다음에 사람의 손 없이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K10 장갑차가 전체적인 화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 실제로 노르웨이도 이것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9이 뭐 화력면이나 급속 사격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K9A1 그리고 K9A2가 있는데 이번에 수출되는 거는 A2가 갑니까? 지금 현재 수출 상담이 가는 건 모두 A2 버전이고 A2는 지금 현재 개발이 막바지 과정에 있는 K9 자주포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네. 사실 K9은 몇 가지 성능에서 독일의 PZH-2000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밀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발사 속도라든가 사거리 측면에서 PZH-2000 독일산이 조금 더 나았거든요. 근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K9A2는 일단 첫 번째로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자동 장전 장치는 K9에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K9에 있던 자동 장전 장치는 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이고 네. 탄의 추진력을 제공하는 장약은 사람이 장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장전수가 필요했는데 네. K9A2는 장약까지 모두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5명이 필요한 K9A1에 비해서 승무원이 3명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발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A3인데 A3는 이제 완전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한 무인이라기보다는 유무인 복합 자주포라고 제작사에선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마치 KF-21에 편대 비행하는 CCA 무인 전투기랑 똑같이 지휘 차량 한 대가 4대의 K9A3를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 K9A3는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사람이 안 타고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운용하냐면 지휘 차량이 한 대에 6명의 승무원이 타는데 이 각각의 승무원들이 자주포 한 대 혹은 2대 가까이를 동시에 통제를 하고 운전하거나 작전 지역으로 갈 때는 사람이 탄 차가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무인 차량들이 사람이 탄 차의 운전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추종 주행이라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적진의 그 진지에 이제 전개를 하고 사람은 특정 한 구역만 지키면 되니까 이 방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탄 차량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지휘 차량 개념으로 무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용 미사일과 자동 기관총들을 상태에서 이제 방어력도 충실하게 만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K9 자주포가 우리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갖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서울 방어하려는 그 목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워낙 DMZ랑 가깝다 보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하려면 결국 포는 포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밈이라 해가지고 소재가 한 글이 있었는데 홍대 한복판이나 아니면 강남역 한복판에 K9을 한 대 대놓고 요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분 여쭤보면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 5분 만에 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 그 밈이 있어요. 요게 실제로 가능한 게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1,500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생산 수량을 갖추고 있기 네. 때문인데 이렇게 된 건 결국 대화력적
포션입니다. 원래는 K9은 한 400대 정도 생산할까 생각을 했었다고 네. 해요. 그런데 북한의 장사정포 세력이 너무 커지고 공군력으로 이 장사정포를 파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포병이 제일 빨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포병 사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정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의 자주포를 그리고 제일 뛰어난 성능으로 제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 K9 자주포를 이제 쉽게 말해서 도배를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요 저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수출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를 낸 것이죠. 최대 사정거리가 한 50km 정도 보면 되나요? 이게 그 네. 사거리 연장탄 사용했을 때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사거리 부분에서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K9 기본형은 40k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특수한 탄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복합 추진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실행됐는데 요게 47km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만드는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유도 포탄은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과 동체는 비슷한데 추진 로켓이 아니라 포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에스칼리버라든가 이제 이탈리아의 볼케이노, 그다음에 국내 개발 포탄들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 100km 정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 폭탄 말씀하셨는데 K9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천무 이 유도가 가능하잖아요. 이 로켓탄. 네, 맞습니다. 천무는 이제 GPS 유도로 해가지고 하는 버전이 있고, 고폭탄이 가진 버전, 그 다음 비유도로 확산탄 있는 버전이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게 GPS를 전파방해가 쉽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영국의 방산업체랑 협업을 해서 이제 GPS 이기는 이제 유도 장비를 천무에 탑재하려고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스페인이 됐든 스웨덴이 됐든 뭐 계약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만 일단 스페인이 지금 쓰고 있는 게 미군에서 받은 건가요? M109A5 지금 그거 쓰고 있잖아요. 네, 받은 거라기보다는 네. 사용을 하는데 노후화가 많이 되고 스페인이 아무래도 해군력 중심이다 보니까 네. 육군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형이라고 생각하고 신형으로 K9 자주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주포가 미국의 자주포는 일단 성능을 넘어섰다. 팔라디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앞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팔라디니까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는 성능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이 K9 자주포에 대해서 구매를 하려는 계약, 그다음 시험 평가를 하는 계약이 얼마 전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 팔라딘 자주포 M209 자주포는 이제 개량을 해서 M12099라는 차세대 자주포로 바꾸려고 했으나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너무 부족해서 긴 주포, 신형 주포를 담당하기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어그러졌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는 거는 K9 한 대를 수입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신형 주포를 달아서 이 58구경장이라고 하는 신형 주포를 달아서 K9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58구경 달면은 사거리 훨씬 늘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이제 58구경이 무슨 말인지 이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155mm 포탄 직경의 58배 길이의 포신이라는 겁니다. 포의 길이는 그래서 직경 대비 얼마나 길이를 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52구경장이었다가 58구경장으로 늘어나면서 약 20% 이상의 사거리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포탄으로도 거의 100km에 가까운 사거리를 가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자주포가 단순히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것에서 넘어가지고 움직이는 배를 공격하거나 혹은 대공용까지 사용하도록 미국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산도 이렇게 오버홀해서 주는 거고 사거리가 또 워낙 떨어지잖아요. 다른 나라들 거에 비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이 이 팔라딘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됐는데 대만 현지에서는 더 중요한 무기를 주지 않고 사실 현대전에서 쓸모없는 무기를 준다고 전문가들이 비판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럼 K9A2를 시작으로 이제 드론과 연계한 타격도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9A1이 지금 1,500대 이상 생산되고 그다음 수출도 많이 되었지만 경쟁자들이 그동안 개량형을 많이 내놔서 화력, 발사 속도, 사거리 측면에서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K9A2는 아예 거의 대대적으로 이제 바꾼다. 사실상 자주포는 차체랑 포탑이 있는데 거의 포탑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대규모 개량을 거치게 그게 됩니다. 완전 무인 포탑으로 가나요? 네, 맞습니다. 무인 포탑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이 장전을 안 한다.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K9A1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장전이 되는데 포탄은 자동 장전으로 기계가 하지만 포탄의 추진력을 주는 장악의 경우에는 사람이 손으로 장전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2명의 장전수가 필요한데 네. K9A2로 가면 자동화된 탄약 레일에서 포탄과
장약이 동시에 장전됩니다. 이게 사거리에 따라서 장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K2에도 자동 장전 장치가 있지만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 어려운 기술인데요.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그냥 어떤 탄을 고르미하면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K9A2는 사거리에 따라서 장약을 하나 넣을지 두 개 넣을지 이것을 로봇이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딱 장전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됨으로써 K9A2는 전 세계의 모든 자주포 중에 가장 발사 속도가 빠른 자주포가 될 예정이고요. 네. 요렇게 됨으로써 이게 분당 최소 이제 3발, 6발 이상 요렇게 발사 속도가 되고 화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네. 그리고 포 역시도 58구경장 포신에 대해서 연구가 있다 해서 제가 개발하신 분에 대해서 약간 인터뷰를 들었는데 포를 단순히 길게 만들면 멀리 갈 수 있는데 포를 길게 만들면 이게 약해지거나 부러질 수가 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롬 도금이라는 도금에 대해서 좀 연구 중인데 크롬 도금에서 더 발전된 한 대 세대 뛰어난 새로운 도금도 연구되고 있어서 요게 되면 포신의 수명도 굉장히 길어진답니다. 네. 원래 자주포가 포신 수명 같은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를 쏘다가 터진 자주포들이 맞아요. 국제에서 네. 발견됐잖아요. 요것 때문에 긴 포신을 가진 그 자주포 수요도 늘어나서 그것도 적용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방어 목적으로 RCWS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요것은 K2PL에 들어간 최신 기능인데 말 그대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라 해서 기관총인데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기관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원격 조정을 넘어서 제작사에서는 이제 이걸 앞으로 AI가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람이 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기민한 물체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형은 지상 표적이라든 이런 공격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면 드론이 막 빠르게 올 때도 이제 네. 사람보다 더 빨리 반응해서 기관총으로 요격하는 이런 대공 기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개량이 되는데 여기서 엔진이 완전한 국산으로 바뀌고 거기다가 궤도도 고무 궤도로 바꾸면 이게 소음이 엄청 줄어들어서 실전에서도 소리가 작게 들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파진다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 네. 이것도 사실 수출할 땐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것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이제는 뭐 드론전이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뭐 탱크하고 기갑 장비 없으면 전쟁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화력, 급속 사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데. 자, 마무리는 좀 차오르는 국뽕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 K9 경쟁자는 세계 시장에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 경쟁자들 특히 독일의 도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은 사실 영국 자주포 사업에서 대한민국 이겼을 때만 해도 아주 자만심이 높아가지고 이제 K9이 너무 후지고 구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K9A2 거기다가 이제 현재 개발 중인 차륜형 자주포가 있어요. 차륜형 자주포는 수출형 무기 개조 개발 사업으로 지금 방사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이냐 우리 K9 자주포가 좋은데 이게 너무 비싸다 혹은 유지비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고객을 위해서 빠르게 기동이 가능하고 성능은 약간 낮을 수 있지만 동등한 사거리를 가진 새로운 무인 포탑에다가 네. 트럭을 연결하는데 요 트럭을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기를 팔 때 우리가 이제 순수히 그 절충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내 무기를 사면 사줘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생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트럭형 자주포를 팔 때 미국에서는 미국 트럭, 유럽에서는 뭐 체코 트럭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팔 계획입니다. 네, 우리가 차륜형까지 개발하면 지금의 궤도형 나아가서 차륜형 시장까지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